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또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항상 궁금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노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소위 말해서 짜증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 이 몸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뭐 하나의 트렌드가 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 공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기저기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인데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즉 국힘 측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공공시설제들을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저쪽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이게.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저희 열린공감TV 기자님들 회의하실 때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앞전에도 뭐 기자님들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민영화라든지 개인화라든지 뭐 소유화라든지 뭐 하여튼 대충 어렴풋이 개념은 잡히는데 명확히 딱 하나로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노나라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 설명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이 민영화가 privatizations이라는 영문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privatization이라고 사용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민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저것을 민영화라는 한글로, 한자어죠, 사실은. 우리의 말로, 한국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그들의 철학과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민영화가 영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privatization이 뜨는데, 이 privatization을 보면 민영화라는 의미를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우리가 왜 헷갈리고 있고 몇 가지의 단어들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잡기 위해서 각 단어의 정의,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말씀,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이 민영화, 그냥 통칭해서 민영화를 사용할게요. 이 민영화가 왜 특히 노인 인구에 취약한가? 노인 인구가 왜 민영화에 취약하고 노인 인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영어도 좀 나오고요.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파도를 넘어보기로 하죠. 민영화는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타이제이션으로 혼용이 됩니다. 이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은 브리테니커 사전을 찾아서 정의를 보니까 정부 서비스 혹은 정부의 재산을 사적 영역으로 변환 혹은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효율성의 향상, 이 효율성이라는 것. 뭐 민영화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정부가 운영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한다. 그리고 이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하다 보니까 조금 루즈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이 담보가 안 된다.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의 서비스를 사적 영역으로 가서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 목적은 효율성, 수익,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는 그 개념을 조금 설명드렸고, 이 단어가 그럼 왜 혼용이 되는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와 프라이빗이라는 단어가 왜 저렇게 헷갈리게 혼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골프 우리 치러 가잖아요. 골프.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대부분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의 개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퍼블릭 레인지가 있는 곳에 가면 좋아요. 뭐 필드 이렇게 뭐 그린 상태를 보면 막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뭐 가격 대비 칠 수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퍼블릭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프라이빗은 극소수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의 개념이죠. 그걸 놓고 보면 이 퍼블릭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골프장을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본다면 퍼블릭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코스를 얘기해요. 모든 이에게 오픈돼 있어요.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프라이빗은 소유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 골프 코스의 일정한 지분을 회원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프장의 재산이 프라이빗, 소유권, 개인에게 일정 정도 양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원 아니면 못 가잖아요. 굉장히 좋죠. 잘 관리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어요. 저 프라이빗타이제이션, 우리가 말하는 민영화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프라이빗은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그런 개념, 그런 뜻,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라이버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명사, 프라이버시. 이건 그냥 외래어로 그냥 우리나라 말송에서도 사용이 돼요. 프라이버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해? 좀 존중 좀 해주지, 내 프라이버시를. 거기서 말하는 프라이버시가 뭘까요? 개인적인 권리, 나의 것, 나의 영역, 뭐 그런 대충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프라이빗타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빗이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나의 것, 나의 영역, 내 소유, 모든 사람과 나누지 않는 나만의 것,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민영화라는 것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유화, 개인화, 민영화가 혼동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요 한글로 된 단어들 뜻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이 민영화는요, 개인화 혹은 사유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어떤 재화를 개인이 사유화한 것까지가 개인화, 사유화예요. 그것이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영화를 넘어온다면 이것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대충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민간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운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개인화, 사유화, 소유화, 뭐 그 정도예요. 공공이 아닌, 대중이 아닌,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아닌 일부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을 프라이빗타이제이션, 프라이빗, 프라이버시, 그쪽 단어들하고 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한글로 말하고 있는 민영화, 이것은 개인화된 재화를, 어떤 것을,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유화나 개인화의 결과라고, 운영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부터 민영화라고 우리가 통칭을 해와서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그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 민영화라고 사실은 왜곡돼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 당연히 여러 사람들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민영화의 개념에는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린 민영화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민영화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민영화 맞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민영화라고 말한 적 없어. 맞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게 민영화 맞거든. 그러니까 당신들 민영화라고 말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민영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화, 개인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민영화와 그 반대급부인 국유화 혹은 대중화가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장동 1타 강사 시절에 그런 모드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헷갈려요. 자,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사유화와 민영화, 개인화가 한 묶음이고 그의 반대급부로 국유화와 대중화가 묶여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민영화는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얘의 반대말은, 정확히 반대말은 국유화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내셔널, 네이션, 국가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국유화, 민영화의 정확한 반대말은 소위 말하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의 반대말은 내셔널라이제이션이에요. 국유화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유화라고 민영화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중화된 공공 서비스를 얘기해요. 그건 바로 퍼블릭 서비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공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정확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민영화와 대중화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현미경 검색을 하시고 현미경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어떻게 같아? 달라. 무슨 소리야? 국유와 대중화는 분명히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것이 뭉뚱그려서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것, 공공의 것, 모든 이의 것, 그리고 개인이 사유한 것, 그들이 운영하는 것,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 단어가 갖고 있는 정의는 넘어갈게요. 이제 민영화와 공공운영이라는 이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라고 볼게요. 그 서비스가 10원이에요. 10원. 민영화에서는 그냥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10원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가서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10원을 다 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10원짜리 물건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우리가 10원을 사요. 10원 주고 사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공급과 수요, 거기에 적정한 접점, 그것이 가격,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10원이에요. 10원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10원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사요. 좋아요. 뭐 200원짜리 나오면 200원 살 수 있고 300원짜리 나오면 300원짜리 살 수 있어요. 민영화가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능력 되는 만큼 좋은 서비스를 갖고 간다. 뭐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공공운영을 한번 볼까요? 공공운영은 똑같은 10원짜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안 돼. 우리 국민들 소중하니까 60원만 내. 너 무슨 소리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10원을 다 6원이야, 6원. 10원을 다 받으려고 해. 6원만 받아. 그러면 이 민영화된 상태에서 10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아니, 정부. 무슨 소리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근본이 된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10원짜리 만드는 걸 6원을 받으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얘기합니다. 10원 니네 포켓에 들어가면 되잖아. 니네 회사에 이게 10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응. 그래. 그러면 우리가 4원 맞춰줄게. 대신 국민들에게는 6원만 받아. 니네가 한 달 정도 판매한 거에서 우리가 거기 나머지 1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6원만 받으면 4원에 해당하는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줄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잖아요. 국민들이 10원을 내나 국민들이 6원 내고 정부에서 4원 채워줘서 10원 들어가나 이쪽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오케이, 딜 됐어요? 그러면 공공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4원은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당연히 세금에서 갖고 가는 거죠. 그 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미리 세금을 통해서 낸 4원을 지원받으면서 현재 내 주머니에서 6원을 내서 10원짜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민영화된 시스템에서는 10원짜리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10원을 다 지불해야 하고 당연히 여기도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내가 이득이에요? 당연히 이쪽이지. 여긴 내가 세금 낸 거 4원에다가 6원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긴 10원 내고 플러스 알파 세금은 계산 안 되는 거고 이건 뭐 초등학생이 봐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영화는 덜 갖고 있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겐 아주 그냥 정말 안 좋은 서비스의 방법이에요. 서비스의 질은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 쪽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 6원으로 당장 내가 부담을 하면 되니까. 이 4원은 굳이 내가 내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면 나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이 4원 누가 내? 정말 저기 위에 사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금 많이 내잖아요. 누진세 적용해서. 그 세금을 또 갖고 와서 일부 국민은 너무 가난해. 세금도 못 내.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재정적인 서포트는 당신들 거 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을 지원할 거야. 뭐 이렇게 대충 돌아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공이 운영하느냐, 민영화를 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공이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민영화 쪽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주느냐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어요. 저쪽으로 가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원하는 만큼 쓰세요. 자유롭게 쓰세요.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듣기엔 좋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잘못인가요? 어떨 때는 개인의 잘못보다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영과, 즉 민영화돼서 운영하는 것과 공공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략적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일정한 사회의 전기, 가스, 대중교통, 그리고 특히 우리 민영화 촉발시킨 이 인천공항의 지분 30-40%를 매각하고 싶다라고 말한 이런 공공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의료에 대한 민영화 같은 것들이 민영화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서 노인들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뭐가 있어요? 전기가스는요, 저거 없으면 안 돼. 그거는 그 노인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 의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노인에게 더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무료로 타실 수 있게 하고 버스 이용하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혜택을 보고 계시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돈을 내고 타잖아요. 공공 서비스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이제. 의료 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덩치가 바로 의료예요. 의료비, 노인 의료비 겁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를 민영화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70%가 넘는 압도적인 그 지지를 보냈던 바로 그 노인들이 될 것이다. 가장 큰 피해 계층이 될 것이다. 이게 정말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영화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민영화, 의료가 민영화되면요, 이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까지 지루하지 않게 같이 저랑 진행해 오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보세요. KT, LG 플러스, SK텔레콤, 이게 뭐예요? 핸드폰 회사들이죠. 이게 지금 민영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국유화되어 있나요? 정부에서 운영하나요? 민영화인가요? 이거 다 지금 KT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되어 있는 성격이고, LG U+하고 SK텔레콤은 개인 회사예요. 민영화 이미 돼 있어요. 이걸 왜 말 꺼내느냐? 자, 우리 삶에서 민영화가 끼치는,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민영화돼 있는 것을 국유화돼 있다고, 공공이 정부가 운영하게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핸드폰 회사들, 휴대전화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세 개의 회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들이 잘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핸드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어르신들도 요즘은 핸드폰 다 갖고 계세요. 계약 어떻게 하십니까? 복잡하면 자녀분들이나 주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아니면 해당 대리점에 가서 설명 듣고 하시죠. 보통 2년 약정 같은 걸 해서 핸드폰 구입하고 한 달에 얼마 되고 뭐 블라블라 나옵니다. 2년 약정을 합니다. 막 하고 나면 또 계약해야 됩니다. 그때 또 다른 회사에서 뭐 하고 있으면 이쪽 회사에서 자, 프로모션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9,900원 내면은 또 어떻게 됩니다. 막 그거 봐야 돼요. 2년마다. 민간이 되면요, 그런 경쟁이 있고, 민간이 있게 되면 그런 계약, 컨트랙이 있고 또다시 계약을 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때마다 소비자는 골라야 돼요. 근데 막 고를 때마다 머리 아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노인들은 귀찮아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 곳에 하면 계속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서비스가 끝나면 다른 회사 것도 또 한 번 보게 돼요. 복잡해. 근데 이게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뭉뚱그려서요,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서비스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서비스로 받는, 그냥 쓰는 거예요. K폰 뭐 이래가지고. 한국폰, K폰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딜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은 요금제야. 수돗물, 전기세, 가스 뭐 이런 것처럼. 도시가스 뭐 이런 것처럼. 수돗물처럼. 전기처럼. 그냥 뭐 쓰는 만큼 내는 거야. 이사를 가도 바꿀 필요가 없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저렴해요, 또. 이 핸드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의 이득이 얼마 무지무지합니다, 여러분.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가요. 심지어 노인분들 뭐 싸게 드립니다, 효도폰입니다 해도 결국은 그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인 거예요. 하지만 공공 서비스가 되면 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공공 서비스는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항상 투입이 100이면 산출이 100이어야 돼요. 똔똔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은 더 싼 요금제, 더 싼 것들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 나 65세 이상인데 어르신 50% 감면. 보통 공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65세가 되니까 또 깎어. 얼마나 좋아요. 필요가 없어, 이런 게.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해결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하면 공공 서비스가 되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해줘.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딱 틀어서 지금 공공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민영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합니다.
저는 민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미국이 그래요. 제가 살았던 시카고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민영화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 서비스인 것들을 민영화된 서비스로 이용을 해야 돼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CTA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버스 타야 돼요. 주말에 잘 안 다녀요. 잘 안 다니는 정도가 30분, 4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다녀요. 왜? 여긴 거의 민간제, 민영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엠트랙 이것은 미국에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와 주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장거리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공공 반, 민영 반 그렇게 반반이에요. 우리나라 공사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도 민간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카메드, 피플스 게스? 여기 벌써 피플스 뭐 이게 있네요. 우리나라도 뭐 혹시 게스 같은 거를 민영화하면 피플스 게스라고 하려나? 이거는 옛날부터 피플스였어요.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도 피플스 게스를 등록해서 살았어요. 전기 가스 민영화예요. 다른 회사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저렴하게 잘 공급하는 회사라서 이거 선택해요. 자, 시카고 지역에서는 제가 이거를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 가 살면 달라스를 가거나 시애틀을 가거나 세인트루이스를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다른 회사들이 또 다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사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다 지하철 공사에서 다 그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비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영화된 곳이 뭐 서비스가 좋다? 그리고 제가 써본 결과 좋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회사들은 다 개인 회사들이에요.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이 민영화된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왜 하냐 대체. 그렇게 노인들 힘들고 어렵고 병원 가셔야 되는데 의료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냐. 왜?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의료 시스템이 나빠? 민영화를 할 만큼?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이겁니다. 의료보험 시스템 이겁니다. 그렇다고 의료 서비스 질이 나빠?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병원 치료하러 옵니다. 병을.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합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를 아주 수준 높은 서비스를 돈 많이 내고 삼성병원이나 어디 뭐 무슨 아산병원 뭐 좋은 병원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좋은 1인실 가서 뭐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서비스를 다 받아 어르신들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뇌피셜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정말 좋아요.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료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사망률, 쉽게 얘기해서 사망률 그래프예요. 해당 국가의 의료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예방 가능 사망률을 올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OECD 평균이에요, 지금. 이게 평균치.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이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미국 어디냐?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높아지면 이게 사망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률이 높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어디냐?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민영화 잘 돼 있고 잘 살고 돈 많고 왼쪽에 있어야 되죠? 아니요. 왼쪽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어디? 바로 옆에도 아니고 이쯤에 있어요. 이게 미국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 자리 여기가. 와, 웃기네. 독일 이쯤에 있어요. 최동석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선진화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 이쯤에 있어요. 비교적 유럽은 이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공공 서비스예요. 의료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막 높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 있어?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독일 설마 독일보다 더? 독일보다 더.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 있는 거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호주, 스웨덴, 스페인 정도밖에 없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이쪽에 이렇게 있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을 왜 민영화를 하냐고요. 서비스가 안 좋으면 민영화 할 수도 있어. 지금 미국은 민영화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잘 되고 있는 서비스를 민영화를 하냐고. 어르신들의 사망률, 어르신들이 아니고 국민의 사망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사망률을 높이는 길을 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민영화 내지는 개인화, 사유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뭐 거짓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회복지만 공부해보면 아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 여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왜 굳이 이쪽으로 갑니까?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정말. 민영화 좋은 거 아니야? 좋아요. 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 대한민국 노인의 주머니 사정을 봐야죠. 민영화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민영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 노인의 주머니 사정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OECD 평균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0%예요. 불과 2, 3년 전까지 50%대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로 38점 몇 %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지금. 그래도 약 40%는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어요. 여긴 절대적으로 뭘 살 수가 없는 인구란 말이에요. 노인 인구의 40%는 민영화의 시장에 들어가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어요. 보건소에서 약 타먹는 거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동네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 민영화하고 거기도 다 개인 병원인데 민영화 되면 내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 월 진료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 노인 월 진료비가 27만 4,333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 지금 어르신들 평균 생활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평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결과 27만 원 정도가 월 진료비로 나가고 있어요. 노인 1인당 평균 연간 진료비는 약 300만 원 정도 돼요. 296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3배. 아니, 노인은 병원 갈 수밖에 없어. 많이 귀찮아요. 제가 지금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어르신들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소득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이 돼요. 만성질환이잖아요. 딱히 큰 건 아니지만 계속 아프잖아요. 고혈압, 관절, 당뇨, 혈관질환, 콜레스테롤 같은 거. 계속 가서 약 타고 진찰하고 약 타고 그냥 그 레귤러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겠어요.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히 무슨 어디가 딱 부러지거나 찢어서 수술하는 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민영화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 뭐 그 정도 선에서 의료비 지출 통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동네 병원 가서 지금 쓰는 것만큼. 내가 감기 걸리면 개인 병원 가서 동네 병원 가서 금방 주사 맞고 진찰하고 주사 맞고 약 타오죠. 그리고 10,000원, 뭐 15,000원, 20,000원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어느 정도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영화가 되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정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이제부터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보세요. 이거를 열린공감TV의 최영민 감독님 아시더라고. 그 미국에서 사셨다 하시더니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회의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단 이거 하나씩 말씀은 드릴게요. 뭐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다 설명 못 드려요. HMO, PPO, EPO 같은 것들이 이게 뭐냐면요. 병원을 정해주는 거예요. 최영민 감독님이 지난번에 영상에서 회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여기만 가고 당신은 저기만 가세요. 이렇게 정해줘요.
그게 일면 들으면 뭐 갈 수 있겠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갔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당신은 저기 버스 타고 30분 가는 그 병원을 가세요라고 정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도 병원 그렇게 이용하라 그러면 답답해요. 차가 있어도 운전하고 가야 돼서 답답하고요.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답답해요. 그게 PPO, HMO, EPO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해당 병원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하고 그 정부하고 컨트랙 계약을 하고 환자가 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민영화가 일반적인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 너무 비싸고 의료비가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해진 병원에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한된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피부과, 뭐 치과, 안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아니구나.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가시죠. 포괄수까지 같은 게 적용이 돼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쫙 서비스 받으시죠. 민영화가 되면 그게 불가능해요. 안과는 저기, 비뇨기과는 저기, 치과는 다행히 여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에요. 항상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 뵙고 잘못했으면 야단 맞고 잘했으면 칭찬받고 주사 맞고 또 약 갖고 오고 한두 달 있다 또 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한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민영화된 사회의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영화된 미국 사회 서비스 되게 좋아요. 부자인 사람들 자기 원하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나? 부자가 적은데 오래 살 수 없죠. 부자 몇 프로밖에 안 돼. 대부분이 가난해요. 의료비 엄청 비싸요.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미국 평균 수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1등이에요. 203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돼요. 국민들이. 그 영향 뭐냐면 의료복지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시스템 잘 돼 있고 의료의 질도 좋아요. 여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뭐 블루시일드 같은 거, 블루시일드 맞나? 하여튼 뭐 그런 민영화 시스템 뭐 의료보험 다 돈 주고 사갖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겨우겨우 살고 내가 뭐 대충 감기 걸리고 허리 아프고 뭐 이 아프고 귀 아픈 건 대충 약 가서 사 먹어야 되고 병원 못 가고 그런 결과가 사망률에 들어가요. 여기 이 표가 나온 가장 이렇게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라 하죠. 그게 이렇게 미국이 짧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비만이에요. 비만으로 죽진 않잖아요. 대신 비만의 합병증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관절, 그 외에 심혈관 질환, 그거랑 노인성 질환과 뭐가 달라요? 같아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난 질환인지 질병인지 아니면 특별한 곳이 잘못돼서 나타난 질병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모든 질환을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원 자주 가시고 조그만 요런 맞춤화된 서비스를 내가 가까이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 외에는 어르신들의 그 건강을 챙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영화가 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민영화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화 이거 되면 큰일 나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영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수명이 단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셔요. 안 돼요. 병원 가시는 만큼 오래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민영화 되면 병원 자주 못 가세요. 이거는 하늘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명약관화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70%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어떠한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 한다고는 하는데 민영화 비슷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부메랑이 돼서 왔어요. 잘하라고 찍어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그들의 몫이니까. 하지만 70% 이상에 해당되는 노인 인구, 노인 유권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했던 그 대통령이 그 표가 6천여만 원 되는 그 값진 표의 가치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수명을 앗아갈 수 있고 수명을 단축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오늘 노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노나라 영상을 통해서 민영화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 논쟁들을 여러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특히 노인 인구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게 될 것인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옆에 계시는 분들 다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 좀 나누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지방선거 좀 좋은 결과로, 민영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영화 무조건 한다는 사람 찍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수명 단축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선거 의미 있게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부디 지루하지 않게 잘 의미가 잘 전달이 돼서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 의미 있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노나라의 심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